여보, 이번 추석은 어머니 뵈러 가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칼질을 멈추고 도마 위의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명절, 어김없이 준비되는 이 질문. 네, 당연하죠.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30년간 해온 대답이었으니까요. 손가락에 낀 낡은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시며 힘들 때 이걸 보고 힘내라고 하셨던 그 반지. 3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시댁에 가져갈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이렇게 흘렀구나.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왠지 모를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친정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엄마, 추석 때 뵐게요. 지난주에 전화드렸을 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너 시댁 바쁘잖니? 전화로만 해도 돼.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이해해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참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도 언제나처럼 괜찮아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 나무를 묻히던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집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고 도마 위의 나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통화했을 때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편찮으셨던 걸까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응급실이래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이 위독하신 거야? 모르겠어요. 오빠가 빨리 오라고. 그럼 일단 가봐야지. 근데 추석은 어떡하려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추석 걱정을 먼저 하시다니. 하지만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익숙해진 이 패턴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일단 병원부터 가볼게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녁에 연락해. 상태 어떤지. 네. 그리고 소희야, 어머니 상태 보고. 추석은 우리 어머니 뵈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못 갔잖아. 작년엔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못 갔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척 서운해하셨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제 안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내 엄마도 엄마인데.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빠를 찾아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대. 커튼 너머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뵙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소희야, 왔니? 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딸 보니까 괜찮아.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희야, 너 추석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러셨습니다. 당신이 아프신데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 의사 선생님이 커튼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고 특히 이번 주말에는 보호자분이 꼭 계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이요? 네, 혈압이 불안정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이 옆에 계셔주셔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주말, 추석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시댁 추석. 시어머니의 기대, 시댁 식구들의 시선,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친정 어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응, 어떻게 됐어? 여보, 엄마가 입원하셔야 한대요. 혈압이 위험 수치래요. 그래, 그럼 오빠가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대요. 위험할 수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추석인데.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내 말 알지? 작년에도 못 갔잖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안 가면. 그럼 내 엄마는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이렇게 따지거나 대든 적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오빠랑 상의해봐. 오빠가 있으면 되잖아. 오빠는 처가댁 가야 한대요. 처형이 이미. 그럼 어쩌라는 거야, 소희야. 나도 난처한데. 난처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난처하다니.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의 딸이었을까? 며느리만 했던 건 아닐까? 낡은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들 때 이걸 보고 힘내라고 하셨던 그 반지를. 저는 그 반지를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따리고 싶어요.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가쁘게 숨을 쉬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살고 싶다고. 설령 그것이 30년 만에 처음이라 해도.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지금쯤 가족들과 차례상을 준비하거나 이미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있겠지요. 저도 3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상을 차리는 일.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눈을 뜨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셨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소희야,
너 시댁은 안 가도 되겠니? 어머니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프신데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어머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여기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시겠다. 괜찮아요, 엄마. 전화로 인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너무나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전 9시 시댁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어머니, 소희예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시고 명절을 전화로 때우겠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게 이유가 돼? 결혼한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면 어떡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 어머니 혈압이 위험 수치라서 3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으면서 이제 와서 핑계를 대?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핑계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정말로 위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우선으로 해야지. 네, 어머니.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30년간 훈련된 대답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깊은 우물 속처럼 어두웠습니다. 핑계라니, 핑계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에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방인데 오늘따라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형님, 어디 계세요? 엄마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으신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는 게. 저는 친정 어머니 편찮으셔도 시댁 먼저 왔는데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은 신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우이 엄마가 아침부터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형수님 때문에 명절을 망쳤다고. 형수님,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사왔다며 상 위에 놓았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응. 하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빠가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소희야, 넌 평생 시댁 눈치만 봤어. 이번만큼은 엄마 곁에 있어. 그게 맞는 거야. 오빠의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시댁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나야. 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식사도 안 하시고.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나셨다는 이야기.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이러다 건강 나빠지시면 어떡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도 건강 안 좋으신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들도 다 뭐라고 하고 친척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소희야, 진짜 당신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딸로서 곁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있어? 당신이라면 당신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건 그렇지.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럼 내 엄마는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내일이라도 좀 와.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이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주말 내내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처가 갔어. 처형이 먼저 약속이 있었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짜증이 제게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빨리 결정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네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고 시댁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혈압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이 손이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던 손. 엄마 미안해요. 딸이 이렇게 밖에 못해서.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반지. 힘들 때 이걸 보고 힘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신우이였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진짜 안 좋으세요. 형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러다 엄마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형수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나같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 친정만 생각하고 시댁은 무시한다. 효도가 뭔지 모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나는 30년간 뭘 한 걸까?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명절을 챙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참았고 친정 제사도 오빠에게 미안하다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30년인데 단 한 번 친정 어머니가 위독해서 곁을 지키겠다고 하니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며느리일 뿐 사람은 아니었나 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건너편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 함께 모여 앉은 가족들의 실루엣. 저도 한때는 그런 명절이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웃고 떠드는 시간.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절은 제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시댁 눈치,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시댁 식구들의 평가.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이 고요한 밤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저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 일인지를. 추석 연휴가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휴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걷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남편과 딸과 함께 명절 마지막 날을 보냈었지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피곤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던 그 기분.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시댁 가족방도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떠신지, 제가 괜찮은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헌신했지만 단 한 번 제 사정으로 명절을 보내지 못하니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희야. 네, 엄마.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시댁에서 욕먹고 있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너 어제 밤새 울었지. 엄마가 다 들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숨기려 했는데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소희야, 내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짐이라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제가 엄마 딸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딸이 엄마 아플 때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소희야, 고맙다. 엄마는 내가 시집가고 나서 딸이지만 딸이 아닌 것 같았어. 너는 이제 다른 집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파도 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딸을 보고 싶어도 시댁 눈치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을 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엄마 더 자주 뵙고 싶다고 말씀드릴걸. 아니야, 소희야. 넌 잘했어. 넌 착한 며느리였어. 착한 며느리.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좋은 딸은 아니었던 것일까요? 오후 늦게 딸 수진이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거짓말. 안 먹었지?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엄마도 쓰러지면 어떡해. 이거 엄마 좋아하는 반찬 넣어왔어. 먹어. 도시락을 펴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수진이가 해준 계란말이였습니다. 그 맛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물티슈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아니, 시댁에서는? 없어.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수진아,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아. 엄마, 왜 그래? 왜 맨날 참기만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 갔잖아.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한 번도 안 했잖아.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늦게 왔잖아. 내가 다 기억해. 제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 딸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외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시댁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핑계라고 하고 버릇없다고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수진아,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 아빠한테도 전화해. 이건 아니라고.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엄마의 딸이라고 말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 보기 싫어. 맨날 참고, 맨날 눈치 보고, 엄마는 뭐가 잘못됐어? 엄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맨날 사과만 해?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딸이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시댁 눈치 보는 것, 참는 것, 사과하는 것, 모든 것을 보고 자란 딸.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좋은 본보기가 못 돼서. 엄마, 사과하지 마. 엄마, 잘못 없어. 잘못한 건 할머니랑 아빠야.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댁 친척 단체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확인했습니다. 고모,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작은아버지,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이지.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는 게 시동생 며느리, 저는 친정어머니 편찮으셔도 시댁 먼저 찾아뵈었는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단순히 시댁을 섬기는 며느리, 명절에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 저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친정어머니가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가쁜 숨소리 속에서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낡은 금반지가 어머니의 손과 맞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결심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30년간 참았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30년간 제 마음을 뒤로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아픈 어머니, 곁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런 도리는 지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저 별들처럼 소희도 반짝이며 살아라고 하셨던 그때,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반짝일게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어머니께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소희야, 진심이야? 이러면 정말 어머니랑 끝이야. 그 문자를 보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끝이라고요. 30년을 함께한 며느리를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눈치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의 딸이니까요.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적어도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 누구도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30년의 결과구나. 씁쓸한 마음으로 복도를 걷고 있는데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빠 만나러 가.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아빠한테 말할 거야.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수진아, 그러지 마. 괜히. 엄마, 됐어. 나는 더 이상 못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남편 준호의 집.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어머니 댁에서 지내다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 수진이. 밥 먹었니? 아빠. 나 아빠랑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호는 TV를 끄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엄마가 평생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억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바로 가지 못했어. 왜인지 알아? 할머니, 제사 때문이었어. 할머니가 제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엄마는 제사 지내고 나서야 친정에 갔어. 그건 장례식에 늦었어. 아빠, 엄마는 친아버지 장례식에 늦었다고. 그날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나 기억해. 나 어렸지만 다 봤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 때마다 엄마는 외할머니 보고 싶어 했어. 근데 단 한 번도 친정 먼저 간 적이 없어. 맨날 시댁 먼저, 외할머니는 맨날 혼자 차례상 차리셨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작년에 입원하셨을 때도 기억 안 나? 엄마가 가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가 명절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못 갔잖아. 외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계셨어. 수진아, 아빠, 엄마는 30년간 맨날 뒤로 밀었어. 친정어머니도, 친정아버지도, 자기 자신도 시댁이 우선이었어. 할머니가 우선이었어. 아빠도 할머니 편만 들었잖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명절 준비하면서 우는 거 봤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면서 혼자 눈물 닦는 거. 아빠는 몰랐겠지. 자고 있었으니까. 나는, 엄마는 명절이 두렵다고 했어. 시댁 눈치 보는 게, 할머니 비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왜냐면 아빠가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라며 참으라고 했으니까.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셔서 엄마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대신 친정을 선택했는데 시댁에서 뭐라고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핑계 대지 마라. 버릇없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했어. 아빠는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신다고 했잖아. 나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럼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는 나이 안 드셨어요? 외할머니는 지금 위독하신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누구의 딸이야. 엄마도 친정 어머니 보고 싶고 아플 때 곁에 있고 싶은 거야. 근데 30년간 한 번도 못했어. 왜? 며느리니까. 시집 갔으니까. 수진아, 아빠는 할머니 아플 때마다 옆에 있었잖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엄마가 친정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수진의 질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사람이야.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평생 살았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30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늦었던 일, 매년 명절마다 친정을 뒤로 한 일, 어머니가 아파도 시댁 눈치 때문에 가지 못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기는 그만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할머니 아들이었지 엄마의 남편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외할머니 곁에 계실 거야. 아빠는 계속 할머니 편만 들어요. 수진아, 아빠, 나 실망했어. 정말 실망했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거실, 그리고 텅 빈 마음.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딸의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에 늦었던 아내, 매년 친정을 뒤로 밀었던 아내, 명절이 두렵다고 했던 아내, 그 모든 것을 자신은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라며 조금만 참아달라며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소희는 30년간 혼자였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준호야, 소희 아직도 병원에 있니? 네, 어머니. 그 애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평소 같았으면 소희가 잘못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너마저 내 편을 안 드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생각 좀 할게요. 뭘 생각해?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온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는 딸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친아버지 장례식에 늦었다고, 외할머니는 맨날 혼자 차례상 차리셨어. 엄마도 누구의 딸이야.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준호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저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30년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진짜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괜찮지? 라고 물었고 아내는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괜찮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구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아내 옆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언제나 참았고 어머니는 언제나 화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참아주는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화내는 어머니를 달래는 데 급급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미안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밤이 준호에게는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준호가 변화하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요? 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러 온 걸까요? 소희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쳐 보였고 무언가 많은 생각을 한 듯 보였습니다. 왜 왔어요?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상태는 어때?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남편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식 때 당신이 늦었던 거, 매년 명절마다 친정을 뒤로 밀었던 거, 나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편한 쪽을 선택했던 거야. 당신은 언제나 참아줬어.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신이 이해해줄 거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나는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준호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아직도 병원에 있니? 네, 어머니. 그 애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3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으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편을 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소희도 사람입니다. 뭐라고? 소희도 친정어머니가 있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시면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우선하면 어떡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소희 어머니는 지금 정말 위독하세요. 혈압이 위험 수치래요. 딸이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명절은 시댁이 먼저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시댁이 먼저예요? 소희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소희도 딸인데 왜 친정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도리요?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가는 게 도리입니까?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소희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문에 그거 아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30년간 명절마다 친정을 뒤로 미뤘어요. 소희 어머니는 맨날 혼자 차례상 차리셨어요. 딸이 보고 싶어도 시댁 눈치 때문에 부르지 못하셨대요. 어머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며느리의 도리입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몰라. 나도 그랬어. 예. 나도 며느리 시절엔 더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더 무서웠어. 명절은 물론이고 친정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못 갔어. 네, 임종도 못 봤어.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줬어. 제사 준비가 바쁘다고. 그래서 나는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봤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장례식도 3일장인데 마지막 날에야 갔어. 그것도 몇 시간만 있다가 왔어.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어머니, 내 오빠들이, 동생들이 나를 원망했어. 언니는 시집 가더니 친정도 모르냐고.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야 나는 평생 그 한을 안고 살았어. 친정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게 평생 가슴에 박혔어.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소희한테 똑같이 하신 겁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친정어머니 임종 못 본 게 얼마나 한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소희한테 똑같이 하세요? 어머니, 그 한을 왜 소희한테 물려주십니까? 어머니가 평생 아파했던 그 한을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주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웠어. 며느리는 그래야 하는 거라고. 시집 가면 친정은 뒷전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어머니,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나는 소희가 편한 줄 알았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어. 근데 소희도 아팠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못한 것들을 며느리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늦었어. 30년이나 됐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소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 힘들었다고. 그래서 소희 마음을 이제는 안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이 제게 그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다는 것, 친정어머니 임종도 못 봤다는 것, 그 안을 평생 안고 살았다는 것, 듣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분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건가요? 본인이 아팠던 그 안을 왜 저한테 물려주신 건가요? 여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나도 그렇게 말했어. 소희야, 미안해. 나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 어머니가 혼자 나를 키우셨다는 빚진 마음에 어머니 눈치만 봤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당신을 혼자 만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이해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별들, 반짝이며 살아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제는 제가 반짝일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남편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곧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아지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도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나야. 응, 왜? 저기, 동생들이랑 친척들이 오늘 우리 집에 모인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 일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대. 식음을 전폐하신대. 소희가 사과 안 하면 안 만난다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알아. 그래서 전화로라도 얘기 좀 해줄래? 동생들이 너무 다그쳐서 전화로 뭘 얘기해요?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 한마디만. 그럼 다들 진정할 것 같아. 사과. 또 사과였습니다. 30년간 수없이 했던 사과.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했던 사과. 여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희야, 제발.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동생들도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이 각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댁 압박 앞에서는 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 돌려줘요.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소희야.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네. 형수님, 이번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사과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형수님, 우리 형이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러다 큰일 나요. 형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곁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이라도 와서 어머니한테 절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어머니가 푸실 거예요. 절을 하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친정어머니는 오빠가 있잖아요. 형수님은 이제 우리 집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며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소희야 왔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시댁에서 뭐라고 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바보야?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시댁에서 오라고 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가. 시댁에 가.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해도 된대잖니. 너 시댁에 가서 어머니 뵈어. 엄마 싫어요.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희야, 너 때문에 가족이 힘들잖니. 내 남편도 힘들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엄마가 아프신데 딸이 곁에 있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야, 잘못 아니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시집가면 친정은 뒷전이야. 그게 우리 세대 여자들의 운명이었어. 엄마,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소희야, 내가 너무 힘들잖니. 엄마 때문에 내가 가족들한테 욕먹는 거 엄마는 못 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어머니와 며느리로 살고 있는 딸. 3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두 여자.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응, 미안한데.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어머니께 사과하면 안 될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의 각성도, 이해도 결국 시댁의 압박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동생들이 계속 전화하고 어머니는 식사도 안 하시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번만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면 안 될까? 그럼 다들 진정할 거야. 형식적으로라도.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제 진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사과하겠어요. 30년 했던 것처럼. 30년 했던 것처럼. 그 말에 담긴 체념과 슬픔을 남편은 알아차렸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야, 괜찮아요. 익숙해요. 30년간 해왔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바뀌는 건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너편 아파트에는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마음속 불을 꺼야 하는 걸까요? 30년간 지켜온 희망,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모든 것을 꺼야 하는 걸까요? 정말이지. 나는 뭐란 말인가.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소희야? 왜요? 아까 말 취소해. 예. 사과 안 해도 돼. 오지 않아도 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전화 끊고 어머니한테 갈 거야. 여보, 소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 30년 했던 것처럼이라는 내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당신은 맨날 사과했지. 당신 잘못도 아닌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당신한테 또 사과하라고 할 수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뭐라고 말할 건데요? 소희는 잘못 없다고. 소희는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내가 소희 편이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보, 소희야, 당신 어머니 곁에 있어. 괜찮아. 나한테 맡겨.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나는 이번엔 안 물러서 당신 곁에 설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과연 잘 될까?
시어머니가 받아주실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서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동생 내외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형, 왔어? 시동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응. 형수님은? 안 왔어.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뭐, 아직도 안 온다고? 형, 형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를 데려왔느냐? 아닙니다. 뭐라고? 소희는 친정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거실이 또 술렁였습니다.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데. 알아. 근데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준호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소희는 단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든 힘들든 언제나 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지.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늦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사가 우선이다라고 하셔서 소희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친정에 갔습니다. 그건 친아버지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마다 소희는 친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친정을 먼저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소희 어머니는 30년간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셨어. 딸이 보고 싶어도 시댁 눈치 때문에 부르지 못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소희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도 소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명절 준비가 바빴으니까. 어머니께서 바쁘니까 나중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마다 소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소희는 명절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시댁 눈치 보는 게, 어머니 비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소희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소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소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소희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니까요. 혈압이 위험 수치래요. 딸이 곁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핑계대지 마라, 버릇없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소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소희도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면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동생들, 시누이, 친척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희는 30년간 여러분의 며느리였습니다.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친정 딸로 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친정 어머니한테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습니다. 왜요? 시댁이 우선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형, 이번 한 번만은 딸이게 해주십시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30년간 여러분의 며느리였지만 이번 한 번만은 친정 어머니의 딸이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것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이 엄마를 선택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머니, 소희도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입니다. 제 딸의 엄마입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아내 편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렇게까지 할 거야? 어머니가. 동생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며느리 있잖아. 너도 아내 있잖아. 만약 너 아내 어머니가 위독하시면 너는 어떻게 하겠어? 시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우리 엄마가 우선이니까 참아라고 할 거야? 아니면 아내를 친정에 보내줄 거야? 그건 나는 30년간 잘못 살았어. 소희한테 맨날 참으라고만 했어. 근데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못 봐.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여러분. 소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희는 딸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못 갔어. 임종도 못 봤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해줘서 제사 준비가 바쁘다고. 그래서 나는 평생 그 한을 안고 살았어. 거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그래서 소희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내가 받은 한을 며느리한테 똑같이 줬구나.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난 소희한테 너무 못됐어.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네. 우리가 너무했어. 시동생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희는 당분간 친정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소희도 친정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며느리이기 전에
소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준호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준호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참아줘서 이제는 내가 당신 곁을 지킬게.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편이 되어준 남편으로서 그날 밤 늦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달려온 듯 보였습니다. 소희야.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깜짝 놀라 일어서려는 저를 남편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무슨 30년간 당신 혼자 힘들게 했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어. 맨날 참으라고만 했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만 했어. 여보. 근데 그게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다 말했어. 당신이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말했어. 이번만큼은 내가 당신 편이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 편이야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가족들 앞에서 제 30년 이야기를 했다는 것. 시어머니께서도 과거 자신의 한을 고백하시며 우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친정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어머니도 평생 한을 안고 사셨대.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보신 게. 어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너무 못됐다고. 시어머니의 사과.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미워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30년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소희야. 너무 늦었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왜 이제야?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라도 이랬다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알아준 것이 평생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좋아지셨다.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희야, 너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무슨 말씀을.
제가 뭘 했어요? 내가 곁에 있어줬잖니. 딸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힘이 났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평생 미안했어. 너 시집 보내고 나서 맘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릴 때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니? 반짝이며 살아라고 했잖니. 네, 기억해요. 엄마는 내가 정말 반짝이며 살기를 바랐어. 근데 시집가고 나서 내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왔다 가고 전화할 때마다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아요라고 하고 엄마는 다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시집간 딸이니까. 함부로 집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딸이 보고 싶으니 와라고 했어야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소희야, 이제는 자주 와. 딸이 보고 싶을 때 보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오고. 그렇게 살자. 네, 엄마.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었던 여자와 딸을 시집 보낸 후 혼자 외로웠던 어머니. 3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장모님 모셔다 드렸어? 응. 근데 여보, 이게 뭐야?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맛은 장담 못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음식을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소희야, 앞으로는 내가 더 도울게. 명절 때도 집안일도 당신 혼자 하게 안 할게. 그리고 당신 친정도 자주 가. 장모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등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소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내 어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됐어.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예전에 며느리였을 때 많이 힘들었어. 친정 어머니 임종도 못 갔어. 그 한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니? 근데 나는 그 한을 너한테 그대로 줬어. 내가 받은 아픔을 너한테도 똑같이 줬어.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라도 내 친정 많이 가. 내 어머니 곁에 있어줘. 나처럼 평생 한안고 살지 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소희야. 30년간 고생 많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았지만 그 30년 동안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아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아줬더라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이야. 평생 모르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아는 게 나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에 낀 낡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반지. 엄마, 저 이제 반짝이며 살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소희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 댁 갈까? 아니면 장모님 댁 갈까?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친정 먼저 가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괜찮을까요?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앞으로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가자. 한 해는 우리 어머니, 한 해는 장모님. 공평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고맙긴. 당연한 거지. 명절 당일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소희야, 왔니? 어서 와. 엄마.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빠와 조카들도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응, 왔어. 형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오빠의 말에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서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딸로서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 이런 당연한 행복을 30년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시댁에 잠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니, 소희야?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친정 다녀왔니? 네, 다녀왔어요. 네, 어머니, 좋아하셨겠다. 네, 많이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가. 내 어머니 곁에 있어줘.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못했던 일이야. 근데 너는 할 수 있잖니. 에?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소희야, 행복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별들, 반짝이며 살아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제는 저도 반짝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손에 낀 낡은 금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